안녕하세요, 여러분. 톰 소여의 모험 다들 어릴 때 한 번쯤 읽어보셨죠? 그냥 웬 말썽꾸러기 꼬마의 신나는 모험 이야기, 딱 그 정도로만 기억하고 계시진 않나요? 근데요, 오늘 저랑 같이 들여다보면 생각이 확 바뀌실 거예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얼마나 날카롭고 또 얼마나 깊이가 있는 작품인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동화처럼 생각했던 그 책이 실은 미국 문학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작품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아는 그 익숙한 이야기 속에 꼭꼭 숨겨져 있던 놀라운 의미들을 하나씩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기억하는 톰 소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부터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맞아요. 그 장난기 가득하고 모험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바로 그 꼬마 말이에요. 그렇죠.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하기 싫은 페인트 칠을 막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놀이인 것처럼 포장해서 친구들한테 다 떠넘기는 거. 그리고 베키 대처와의 그 풋풋한 첫사랑 이야기도 있었고, 또 허클베리 핀이랑 우리 해적대자 하면서 섬으로 훌쩍 떠나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살인사건을 목격하기도 하고 동굴에 갇혀서 죽을 뻔하다가 결국엔 보물까지 찾아내죠. 진짜 완벽한 모험소설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그냥 재미있는 모험담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지금부터 이 책이 도대체 왜 문학사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작가인 마크 트웨인 본인은 고전에 대해서 꽤나 냉소적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고전이란 모든 사람이 읽었기를 바라지만 정작 아무도 읽고 싶어 하지는 않는 책이다. 와, 되게 뼈 있는 말이죠. 다들 좋다고는 하는데 막상 읽으려고 하면 좀 부담스러운 책. 딱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마크 트웨인 본인이 바로 그 정의를 완벽하게 깨부수는 작품을 써냈다는 거예요. 세대가 아무리 흘러도 누구나 재밌게 읽을 수 있으면서 그 안에 담긴 깊이까지 놓치지 않는 그런 진짜 고전을 말이죠. 어디 그뿐인가요? 그 유명한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후속작인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두고 뭐라고 했냐면 모든 현대 미국 문학은 이 책 한 권에서 시작됐다. 와, 엄청난 극찬이죠? 그러니까 톰 소여의 모험은 바로 그 위대한 이야기의 문을 활짝 연 일종의 서막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소설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대단한 걸까요? 그 핵심은요, 바로 이거예요. 순진한 아이의 눈을 통해서 위선으로 가득 찬 어른들의 세상을 아주 통렬하게 꼬집는다는 거. 바로 그 독특한 방식에 있습니다. 문학기법 중에 낯설게 하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원래 그런 거지 뭐 하고 넘어가는 것들을 아주 낯설고 이상하게 보이게 만들어서 저게 저랬나? 하고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 바로 이 기법의 대가였던 거죠. 톰이라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의 눈을 빌려서 당시 미국 남부 사회의 그 딱딱한 종교라든가 쓸데없는 허례허식 같은 것들이 사실 얼마나 웃기는 짓인지를 그냥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소설을 보면 딱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해요. 한쪽에는 어른들의 세계가 있죠. 엄격한 규칙, 경건해야만 하는 종교, 체면치레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걸 톰의 시선으로 딱 보면 그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져요. 톰의 세계는 그냥 신나는 모험,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예를 들면 죽은 고양이를 가져가면 사마귀를 없앨 수 있다 같은 그런 엉뚱하고 재밌는 미신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주일학교 사건이에요. 톰이 성경책을 상품으로 타려고 하는데 성경 구절을 외워서 딱지를 모으는 게 정석이잖아요. 근데 톰은 그런 경건한 노력 대신에 자기가 가진 온갖 잡동사니로 친구들한테 딱지를 사요. 일종의 거래를 하는 거죠. 결국 딱지를 다 모아서 성경책을 딱 봤는데 어른들은 그 과정은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와, 정말 모범생이구나 하고 막 칭찬을 해요. 근데 막상 제일 쉬운 질문, 예수의 첫 두 제자가 누구니 하니까 대답을 못 하거든요. 이 장면 하나로 어른들 세계의 그 껍데기뿐인 형식주의를 그냥 통쾌하게 날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날카로운 풍자가 가능했던 건 이게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미시시피 강변 마을은 그냥 작가 마크 트웨인의 삶 그 자체였거든요. 마크 트웨인의 원래 이름은 세뮤엘 클레멘스였어요. 이 친구도 소설 속 톰처럼 미시시피 강가에서 자랐죠. 근데 삶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12살 때부터 학교 그만두고 인쇄소에서 일을 해야 했거든요.
그러다가 미시시피 강의 수로 안내인이 되는데 이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톰 소유의 모험에 나오는 그 자유와 모험에 대한 끝없는 갈망은 어쩌면 작가 본인의 그 치열했던 젊은 날의 모습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는 마크 트웨인이라는 필명도 강에서 나온 말이에요. 뱃사람들이 강물의 깊이가 2길 정도 돼서 배가 지나가도 안전하다라고 외치는 신호였대요. 와, 정말 자기 삶을 그대로 이름에 담은 거잖아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책이 나온 지 거의 15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톰 소여를 이야기하고 또 기억하는 걸까요? 이 소설이 가진 그 영원 불변의 매력,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진짜 힘은요, 바로 톰과 허크, 이 두 캐릭터의 관계에서 나와요. 한번 보세요. 톰은 어쨌든 사회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요. 그 안에서 규칙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어른들을 골탕 먹이는 똑똑한 반항아죠. 그런데 허크는 완전 달라요. 아예 사회 바깥에서 사는 아이잖아요. 문명과는 거리가 먼, 진짜 자유가 뭔지 아는 길들여지지 않은 영혼 같은 존재예요. 전혀 다른 이 두 아이의 우정은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과연 문명이란 게 뭘까? 진짜 자유는 또 뭐고?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톰 소여의 모험은 그냥 어릴 때 읽었던 책, 추억 여행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책은 우리 어른들에게도 많은 걸 이야기해 주거든요. 규칙을 살짝 어겨보는 그 짜릿함, 그리고 배경이나 신분을 뛰어넘는 진짜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문명화되었다고 믿는 이 사회의 허점과 위선을 한번 꿰뚫어 보라고, 톰에게 순수한 눈으로 우리 세상을 다시 한번 비춰보라고 계속해서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톰 소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다면 과연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향해 그 장난기 넘치는 비판의 화살을 날리고 있을까요? 글쎄요, 그 답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 톰 소여의 모험 다들 아시죠? 그런데요, 무려 150년 전에 나온 이 오래된 동화책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독한 경쟁 사회의 해답을 딱 쥐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니, 150년이나 된 아동문학이 대체 어떻게 현대사회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걸까요? 사실 이 고전 속에는요, 우리 사회에서 어쩌다 모험 정신은 사라지고 경쟁만 남게 됐는지 그 실마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는요,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바로 등장인물들 이름 속에 말이죠. 에이, 그냥 흔한 이름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천만에요. 이 이름들 그냥 막 지은 게 아니에요. 작가가 이 이야기의 핵심을 드러내려고 아주 치밀하게 계산해서 넣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한번 같이 뜯어볼까요? 먼저 소여. 이 소여라는 성은요, 말 그대로 톱질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무꾼이라는 옛날 직업에서 온 거예요. 뭐 대장장이는 스미스, 제빵사는 베이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톰 소여는 무슨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럼 허클베리는요? 재밌어요, 이것도. 이 이름은 진짜로 미국 중서부에 가면 지천에 널린 야생 열매 이름이에요. 흔해 빠졌지만 뭐랄까 그렇게 귀한 대접은 못 받는 그런 열매죠. 딱이지 않나요? 제멋대로 자라는 이 열매처럼 허클베리 핀도 사회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약간은 거친 아웃사이더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주인공 톰은요? 와, 이건 더 대단해요. 그냥 세상에서 제일 흔한 이름 같잖아요, 톰. 근데 사실 이 안에는 완전 상반된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어요. 하나는 장난기 많은 수고양이, 톰캣. 다른 하나는 좀 섬뜩하게도 훔쳐보는 변태를 뜻하는 피핑톰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단순한 이름 속에 이런 복잡함이 숨어 있었다니 정말 놀랍죠.
자, 보세요. 이름부터가 이렇게 심상치 않다는 건 이 소설이 그냥 애들용 모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럼 대체 왜 우리는 150년이나 지난 지금도 이 이야기에 이렇게 끌리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힘이 뭔지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설가 박민규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험은 인간의 원형이다. 와, 이 말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모험이라는 게 그냥 심심풀이나 재미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류가 살아남고 진화해온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안락한 나무 위를 버리고 위험이 도사리는 저 미지의 땅으로 내려왔던 그 용기. 그게 바로 모험 정신이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동굴을 탐험하고 보물섬을 찾아 떠나는 톰 소여를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는 걸까요? 바로 정해진 규칙, 짜여진 일상 속에서 꾹꾹 눌러왔던 우리 안에 그 모험에 대한 갈망. 그걸 톰 소여가 대신 시원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모험이라는 인간의 원형이 어쩌다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경쟁이라는 원리로 바뀌게 됐을까요? 이 둘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보죠. 이 둘은요, 완전히 달라요. 모험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더 큰 파일을 만들어가는 포지티브섬 게임이에요. 톰이랑 허크가 같이 보물을 찾으면서 우정도 쌓고 더 큰 세상을 얻었던 것처럼요. 근데 경쟁은 어때요? 철저하게 제로섬 게임이죠. 내가 이기려면 누군가는 져야 해요. 공동체가 아니라 서열, 즉 위계 질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험 정신을 잃어버리고 경쟁만 남은 사회는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숫자 13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 같으세요?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다녔던 학원의 숫자라고 합니다. 13개요? 물론 이건 좀 극단적인 경우겠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심해지는 이 과잉 경쟁의 현실을 너무나도 아프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 대가는 정말 혹독합니다. 아이들의 우울증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요. 정말 사소한 차이 하나 때문에 서로를 심하게 괴롭히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심지어 경쟁의 양상도 바뀌었어요. 예전엔 다른 집단과 경쟁했다면 이제는 같은 편, 같은 교실 안에서 더 약한 친구를 밟고 일어서는 내부 착취 구조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많은 젊은이들이 이건 내 인생이 아니야. 누군가 대신 살아준 인생 같아.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암울하기만 할까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톰 소여와 허클베리의 관계 속에, 즉 가장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힘이라는 아주 역설적인 개념 속에 숨어 있습니다. 미 해병대에 이런 원칙이 있죠. 우리는 전우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게 그냥 듣기 좋으려고 하는 감상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이건요, 가장 강력하고 끈끈한 팀을 만드는 핵심 전략이에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위험에 처해도 이 팀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 구성원 각자가 가진 불안감이 사라지고 자신의 잠재력을 100%, 아니 그 이상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팀 전체의 힘이 극대화되는 거죠. 혹시 영화 7인의 사무라이 보셨나요? 거기 보면 최고의 전문가들 사이에 일부러 어설픈 신참을 한 명 끼워 넣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약한 존재를 내가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기는 순간 인간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120%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약자를 보호하는 힘의 진짜 비밀이에요. 자,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톰 소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국 이겁니다. 마을의 모범생이었던 톰, 그리고 모두가 문제아라고 손가락질하던 허크, 이 둘이 함께하면서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줬나요? 이처럼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함께 실패를 감수하는 모험을 받아들이는 사회는 타인에게 너그러워지고 회복력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오직 경쟁에서의 승리만을 강요하고 패배를 두려워하는 사회는요, 결국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잔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바로 톰 소여가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마지막으로 박민규 작가의 이 문장을 함께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모험하라. 모험이야말로 삶이라는 가장 큰 시련이다. 네, 어쩌면 우리 인생 자체가 가장 위대한 모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하루 그 끝없는 경쟁의 트랙에서 잠시만 내려와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아주 작더라도 당신만의 모험을 한번 선택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모험을 하시겠습니까?